핵심 내부자의 증언, 비밀에 대한 증언. 멀 셰인 맥도웰, 미 해군 대서양 사령부. 이 두 신사가 그 사건에 대해 묻기 시작했어요. 솔직히 말해 그들은 매우 거칠었어요. 나는 양손을 들다시피 하고 이렇게 말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잠깐만 친구들. 나는 자네들 편이라고. 잠깐만 그들이 정말 거칠었기 때문이었죠. 그들은 무척 위협적이었고 여기서 본 것, 들은 것 또는 목격한 것들이 아무것도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아주 분명히 했어요. 당신은 동료들에게 그것에 대해 한마디도 해서는 안 돼. 그리고 기지를 떠나면 당신은 이에 대해 보거나 들은 것들을 그냥 잊어버리면 돼. 그것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찰스 브라운 중령, 미 공군 은퇴. 좀 이상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는 범죄를 목격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고 또 그들을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법률 제도는 대체로 그것에 기초를 두고 있죠. 지난 50년 동안 내가 겪은 공중에서의 이상한 현상들로 볼 때 아주 평판이 좋은 목격자들이 무언가 미확인된 것을 말할 때면 그들에 대한 신임을 떨어뜨려 버리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우리의 정부 기관들이 자료를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또 그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만들어내거나 꾸며낼 수도 있죠. 비행체들, 곧 지적으로 조종되는 비행체들을 기본적으로 이 지구 위에서 우리의 물리 법칙을 무시하고 있어요. 그것도 오랫동안 그렇게 했죠. 그 점에 대해 정부가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뭔가 심각하게 잘못되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내가 알기로 1947년부터 조사해 왔는데도 말이죠. 우리의 과학이 무능해서일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지능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콘돈 박사팀에 의해서 프로젝트 블루북이 종료되었을 때 나는 이것이 아무래도 고의적인 눈가림이라고 생각했어요. UFO는 더 오랜 기간 조사되어 왔고 일반 대중들이 그 전모를 알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런저런 잡동사니나 이미 계획된 반응이나 뭐 그런 것들에나 흘려주면 말이죠. 댄 모리스 상사, 미 공군 NRO 요원. 나는 UFO에 대해 조사하고 정보를 모으는 조직에 들어갔어요. 그것은 처음에는 블루북, 스노버드와 여러 비밀 프로그램 밑에 속해 있었어요. 나는 뭔가를 봤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고 그들이 잘못 봤거나 헛것을 본 것이라고 설득하는 일을 했어요. 그게 먹히지 않으면 다른 팀이 와서 온갖 협박을 늘어놓지요. 당사자와 가족과 그 밖의 사람들을 협박했죠. 그리고 그들의 신뢰를 떨어뜨려서 바보로 만드는 등등의 일을 하게 되죠. 또다시 그게 먹히지 않으면 그때는 다른 팀이 와서 문제를 종결짓게 되죠. 어떤 방법이라도 동원해서요. 로버트 우드 박사, 맥도널 더글러스 우주항공 엔지니어. 아실지도 모르겠지만 선생께서 만일 이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에서 의무를 마치면 특별 배지를 달게 되는데 그러면 한 조직에 있는 사람들 누구와도 허심탄회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그리고 그들과 한 배를 탔다는 느낌과 함께 크나큰 동지애가 생기게 돼요. 그리고 특별 자료들을 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공군의 극비 자료들이 있는 그 자료실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일반적인 업무를 맡으면서 UFO에 관심을 갖게 돼서 그들의 자료실에 뭐가 있나 살펴보기도 했어요. 그리고 약 1년 동안 나는 이 주제에 대한 다양한 보고서들 가운데 몇 가지 놀랄 만한 것들을 찾아내고 있었어요. 그러자 갑자기 그 자료들 전체가 사라져 버렸어요. 비밀로 분류된 것들 전체가 사라진 거죠. 나와 일하던 우리 조직의 사서는 자신이 그곳에서 20여 년을 일해왔기 때문에 일이 보통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그가 말했죠. 그는 이런 일은 처음 보는데 자네가 찾아보던 주제 모두가 사라져버린 거잖아. 자네가 뭔가 중요한 걸 찾아낸 것 같네 라고 했어요. 그 사이에 짐 맥도널드와의 친분 때문에 생긴 일이 또 하나 있었어요. 정말 정열이 넘치는 물리학자이자 일을 지체 없이 처리하는 그 친구를 좋아했지요.
이를 악물고 캐낼 만한 대생을 찾아내면 그 친구는 그것에 대한 놀라울 만큼 확실한 이야기를 전문가 사회에 제공하곤 했죠. 그는 미국 항공우주학회와 미국 물리학회에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곤 했는데 우연히도 나는 두 곳 모두의 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시내에 있을 때마다 나는 그를 태워 모시면서 편안하게 해주려고 했어요. 언젠가 그가 사는 투스혼을 지나 여행할 때 나는 그곳에서 비행기를 갈아타느라 2시간이 짬이 생겼고 그가 나와 맥주를 한잔하기 위해 공항에 나왔어요. 나는 물었죠. 새로운 소식 있나, 짐? 찾아낸 것 같네. 뭘 말인가? 해답을 찾은 것 같아. 그게 뭔가? 그가 말했어요. 아직은 말할 수 없네. 확인을 해봐야 하거든. 그 친구가 자살을 시도한 게 그로부터 6주 뒤였어요. 2달 뒤 결국 죽고 말았죠. 내가 지금 미국의 방첩 부서들이 가진 기술을 의심하는 것 같기는 하지만 그 친구가 스스로 그렇게 하도록 한 기술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 친구가 그런 식으로 죽었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이 주제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는 모든 단계에서 그것을 통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장 뚜렷한 단계는 바로 대중매체죠. 따라서 모든 종류의 매체들을 주시해야 합니다. 물론 초기에는 신문, 영화, 잡지가 다였죠. 지금은 인터넷과 비디오와 온갖 매체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를 다른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이 꼽혔을 때 사람들은 그 분야도 곧바로 통제된다고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분야가 나타날 때마다 그들은 새로운 일거리를 갖게 되는 것이죠. 폴 시즈 박사, 맥도널드 더글러스 전문 엔지니어, 비밀 예산의 세계는 마치 꼬마 유령 캐스퍼를 모셔하려고 하는 것도 같아요. 그 만화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얼마나 큰지, 자금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그런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들은 조직은 분명히 분할되고 있고 거기에 사람들이 비밀을 서약했기 때문이죠. 내가 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를 했던 사람들을 알고 있어요. 선생이 그들에게 가서 그 일에 대해 묻는다면 이미 인터넷에서 떠돌고 있는 이야기들이라 해도 그들은 아니,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네요. 라고 대답할 겁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나이가 70대지만 선생이 말하는 내용에 대해 자신들이 알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잘 모르시겠지만 그 일은 선생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이에요. 존 켈러헌, 미 연방항공청 사고조사부장. 그들은 일을 마치면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만난 적도 없고 기록으로 남은 것도 전혀 없죠. CIA에서 온 친구였어요. 그들이 그곳에 온 적도 없고 그 일이 일어난 적도 없다고 말했어요. 그 당시 나는 왜 당신들이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어요. 내 말은 거기 뭔가가 있고 그것이 스텔스 폭격기가 아니라면 그게 UFO라는 걸 알지 않았느냐고요. 그리고 그것이 UFO라면 왜 당신들은 사람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느냐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내 말을 듣고 무척 흥분했어요. 그들이 무슨 말을 했는지 듣고 싶지도 않을 겁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 사건으로 UFO가 기록된 30분짜리 레이더 자료를 처음 갖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들은 이 자료를 손에 놓고 그게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를 알고 싶어 모두 안달했어요. 만일 그들이 사람들에게 UFO를 만났다고 말하면 나라 전체가 혼돈이 도가니로 빠질 거라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아무것도 말하면 안 된다고요. 그들은 이 자료 무기를 가져가려고 했어요. CIA가 우리에게 이 일은 일어난 적도 없고 우리가 만난 적도 없다고 말했을 때 나는 그들이 사람들에게 이 일이 알려지지 않길 바랬다고 믿어요. 정상적이라면 우리는 이런저런 일이 일어났다고 뉴스를 내보내잖아요. 맞아요. 나는 연방항공청에서 많은 것을 은폐하는 일을 해왔어요. 우리가 레이건의 참모들에게 설명할 때 나는 그 사람들 뒤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고 맹세하게 했어요. 로버트 제이콥스 교수, 미 공군 중위. UFO 사건에 관한 기사를 쓴 뒤에 난리가 났어요. 시달리기 시작했죠. 직장으로 이상한 전화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밤이면 집으로 걸려왔고요.
어떤 때는 밤 10시, 자정 새벽 3시, 4시, 밤새도록 사람들이 전화를 걸어서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후레자식이 될 거야. 당신은 후레자식이 될 거야. 그들이 한 말은 이게 전부였어요. 그들은 내가 전화를 끊을 때까지 계속 소리를 질러댔어요. 어느 날 밤에는 누군가 내 우편함을 날려버렸어요. 거기에 커다란 스카이 로켓을 밀어넣고 불을 붙인 거죠. 우편함은 화르르 타버렸어요. 그날 밤 1시 전화벨이 울려서 받았어요. 한밤에 우편함 속의 스카이 로켓이라 멋진 광경이지 이 후레자식아. 그리고 이런 일들이 1982년부터 가끔씩 생겼어요. 나는 UFO 문제를 둘러싼 이런 일들이 그것에 대한 진지한 연구를 억누르려는 조작된 노력의 일환이라고 믿어요. 어느 때라도 그 누구라도 이 주제를 진지하게 연구하려 하면 조롱을 당할 겁니다. 나는 비교적 큰 대학교의 정식 교수예요. 나는 대학의 동료들이 내가 UFO 연구에 관심을 갖고 있단 말을 들을 때면 내 뒤에서 나를 비웃고 비판한다고 확신합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떠안고 살아야 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죠. 만스만 소령이 나와 여러 사람들에게 말해준 것처럼 공군의 UFO 필름이 생긴 일은 그 자체로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민간인 차림의 사람들이 와서 필름을 받아 UFO가 나오는 부분까지 감더니 가위를 꺼내들고 그 부분을 잘라내 버렸어요. 그들은 그것을 다른 일에 감더니 서류 가방에 넣었죠. 나머지 필름은 만스만 소령에게 돌려주면서 말했어요. 자요, 보안 위반이 중대함에 대해서 말 안 해도 알 거예요. 소령, 이 사건은 종료된 것으로 생각하겠소. 그들은 필름을 가지고 가버렸고 만스만 소령은 다시는 그것을 보지 못했어요. 레이더와 조종사의 사례. 존 켈러헌 미 연방항공청 사고조사부장. 747기에는 앞부분에 바깥의 기상 정보를 수집하는 레이더가 있습니다. 레이더에 물체 하나가 포착되었고 맨눈으로도 그것을 볼 수 있었죠. 기장이 묘사하기로 그 목표물은 불빛들이 둘레를 돌고 있는 거대한 공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747기보다 4배는 크다고 말했던 것 같군요. 나와 함께 있던 군 관계자는 그는 현재 앵커리지 북쪽 5, 6km에 있음이라고만 말했어요. 그 UFO는 747 주위에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기장이 이것을 보고하려 하자 군 관계자가 끼어들어서 현재 2시 방향인지 3시 방향인지 확인 바람이라고 말했어요. 군 통제소에는 고도 측정 레이더가 있고 원거리 레이더와 근거리 레이더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느 하나에서 포착하지 못하면 다른 것으로 찾아냈죠. 그리고 군 관계자가 고도 레이더 또는 원거리 레이더에 잡혔음이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어떤 목표물을 포착했다는 것을 말해요. 그들은 31분의 레이더 영상 가운데 가장 좋은 부분을 가져갔어요. 다음 날 나는 레이건 대통령의 과학연구팀인지 아니면 CIA인지 확실하지 않은 사람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들은 이 사건에 대해 몇 가지 물었죠. 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제독님, 전화를 하는 편이 나을 것 같은데요. 몇 분이 지난 뒤 제독이 호출해서 말했어요. 내일 아침 9시 라운드 룸에서 브리핑을 할 거네. 관련 자료들을 다 가져오게. 거기 있는 사람들 모두 데려오고 그들이 원하는 걸 다 주게. 우린 빠졌으면 좋겠네. 그들이 뭘 원하든 그냥 내버려 두게. 그래서 나는 기술센터에 있는 사람들 모두를 데려갔어요. 우리는 프런트한 모든 종류의 자료들을 상자에 담아 가져갔어요. 그 방은 자료들로 꽉 찼죠. 그들은 FBI에서 3명, CIA에서 3명, 그리고 레이건의 과학연구팀에서 3명을 데려왔고 나머지 사람들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다들 흥분하고 있었어요. 조사를 마치자 그들은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일은 이제 없는 일이라고 선언했어요. 우리는 만난 적도 없고 기록된 것도 없다고 말했죠. TV에 나오는 유일한 UFO 목격자들은 밤의 너구리나 악어 사냥을 나가는 시골 사람들이죠. 그 어떤 지식인들이나 전문가들 가운데서 이봐 내가 지난밤에 뭘 봤는지 얘기해 줄게 라고 말하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어요. 미국에서는 그들은 자신이 본 것을 내보이지 않아요.
따라서 선생이 UFO를 봤다고 말하면 선생은 웃기는 사람들이 부류에 스스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마도 그 이야기에 대해 더 이상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이유의 하나일 거예요. 하지만 나는 레이더에서 30분이 넘도록 일본의 747기를 따라가는 UFO를 보았어요. 그것은 우리나라에서 내가 아는 그 어떤 것보다도 빨랐어요. 내가 이것들을 보았고 그것들에 대해 알고 있고 그리고 그 진실을 알면서 살고 있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 여전히 나를 괴롭게 해요. 그리고 이것이 나를 좀 초조하게 해요. 나는 우리 정부가 그런 식으로 준비해야 한다고는 믿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길 때 그것을 덮어버리지만 말고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아마도 더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그런 형태의 기계 장치로 이렇게 멀리까지 여행할 수 있다면 그들이 여기서 국민 건강, 사람들, 그들이 줄 수 있는 식량,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암에 대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그들이 그런 속도로 여행하려면 우리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어야겠죠. 어떤 사람들은 UFO들이 존재한다면 언젠가는 레이더에 잡힐 것이며 그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나올 거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1986년에 충분히 많은 전문가들이 그것을 보았다고요. 그것은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항공청 본부로 보내졌습니다. 행정부에서도 그 테이프를 보았고요. 우리를 조사하던 사람들도 모두 보았습니다. 레이건의 과학연구팀에 속한 교수, 박사들 가운데 셋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내 생각을 확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료들을 보고 매우 흥분했고 30분 정도의 영상에 UFO가 기록된 것은 그것이 유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검토할 자료들을 전부 가져갔어요.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두 눈으로 그것을 봤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비디오 테이프도 갖고 있어요. 오디오 테이프도 있어요. 내가 말한 내용을 확인해 줄 보고서 파일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선생이 정부 고위 관료라고 부르는 사람 가운데 하나예요. 나는 연방항공청의 부장이었어요. 나와 그 제독 사이에는 서너 단계밖에 없었어요. 미 전략공군 핵무기 관련 증언 밥 샬리스 중령. 그 UFO 사건은 1967년 3월 16일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나는 지휘관 프레드 마이왈드와 근무하고 있었죠. 우리들은 490 전략 미사일대의 예하의 오스카 편대에 근무하고 있었죠. 거기에는 그 비행 중대에 할당된 5개의 발사 통제 시설이 있었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고 우리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통제 시설이 18m 지하에 있었죠. 나는 지상의 비행안전통제관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그는 자신과 요원 몇 명이 발사 통제 시설 주위에 이상한 불빛들이 날아다니는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어요. 그들이 아주 특이하게 날아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내가 말했죠. UFO를 말하는 건가? 그는 그것들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고 그냥 빛들이 날아다니고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비행기도 아니었고 어떤 소음도 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헬리콥터도 아닌 것이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는 설명하지 못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다시 전화했고 이번에는 무척 놀라 있었어요. 많이 흥분한 목소리였죠. 그가 말했어요. 중령님, 앞으로 게이트 바로 밖에 빛나는 빨간색 물체가 떠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바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부하들에게 무기를 들고 나가게 했습니다. 나는 잠시 눈을 붙이고 있는 지휘관에게 바로 달려가서 그 내용을 보고했어요. 내가 그에게 이 사건을 설명하는 동안 우리의 미사일들이 하나씩 꺼지기 시작했어요. 꺼졌다는 의미는 그것들이 발사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노고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고 상태에 사용하는 적색 정보를 올렸죠. 이 무기들은 미트니맨 미사일이었고 물론 핵탄두가 탐지되어 있었어요. 미사일들이 꺼지기 시작하자 그는 벌떡 일어났고 우리는 상황실을 점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에게는 그 원인을 조사해서 찾아낼 능력이 있었죠. 조사 결과 그 대부분이 유도 및 통제 시스템의 오류였어요.
그리고 그는 지휘본부에 보고하기 시작했죠. 그동안 나는 위층에 전화해서 그 물체에 대해 물었고 통제관은 그 물체가 엄청난 속도로 떠났다고 했어요. 공군은 이 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했지만 당당한 원인을 갖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에게는 이에 대해 증언할 증인 몇 명이 있고 실제로 그 조사팀을 꾸렸던 사람으로부터 받은 서신도 있어요. 다수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작동 불능 상태가 된 상황에 대해 어떤 적절한 설명도 하지 못했어요. 미사일 하나하나는 기본적으로 자가 독립적이에요. 그 대부분은 상업 전략이 공급되기는 하지만 각각의 미사일은 독자적인 발전기를 갖고 있어요. 우리 기지의 6, 8기의 미사일에 꺼져버렸지만 그것들이 연거푸 꺼져버리는 일은 극히 드문 일입니다. 한 기의 미사일이 아무런 이유 없이 꺼져버리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내가 위층에 전화한 뒤 지휘관은 지휘본부에 전화했어요. 전화를 끊은 그는 나를 보며 말했어요. 같은 일이 에코 편대에서도 발생했다네. 에코 편대는 또 다른 비행 중대입니다. 그곳은 우리 기지에서 80, 90km 떨어졌는데도 같은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그곳에서도 UFO가 떠 있었지만 발사 통제 시설이 아니라 미사일에 있는 실제 발사 시설 위에 있었다고 했어요. 그 시간이 관리팀과 안전팀 사람들이 밖에 있다가 여기서 UFO를 목격한 거죠. 그들은 10기의 미사일을 잃었습니다. 10기 전부를요. 같은 날 아침에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16, 18기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동시에 잃은 그날 아침 UFO가 그 지역에 있었고 공군 관계자들에게 목격된 것이죠. 돈 크로포드 대령의 증언을 들어보면 그 미사일들은 그날 내내 꺼져 있었어요. 대령은 에코 편대의 지휘관과 근무 교대했고 미사일들이 비상 대기 상태에 있는 동안 그곳에 있었는데 하루 종일 그 상태였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UFO가 미사일들을 종일 그 상태로 있도록 하기로 했다고 추측했답니다. 나는 이 사고에 대해 내 상황 일지를 보고하기를 써서 제출했어요. 우리가 기지에 갔을 때 우리는 곧바로 비행중대 지휘관에게 보고해야 했어요. 그 밖에 내 지휘관과 함께 공군 특별수사대에서 온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는 내 일지에 대해 물었고 내가 보기에 그는 이미 이 일에 대해 아주 잘 알고 있는 듯 했지만 빠른 브리핑을 해주길 원했어요. 우리는 브리핑을 했고 그는 우리 둘에게 이것은 기밀 정보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비공개 동의서에 서명하라고 요구했어요. 우리는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는 우리가 이에 대해 아무것도 다른 팀에게도 배우자에게도 가족에게도 심지어 우리 둘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고 했어요. 나에게는 그 사건 직후 정보공개법에 의해 전략공군본부가 말스트롬과 여러 기지에 보낸 텔렉스 사본이 있어요. 거기에는 그들이 이 사건을 설명할 수 없어서 극도로 우려하고 있다고 적혀 있죠. 아무도 그 일을 설명하지 못했고 아직도 우리는 설명을 듣지 못했어요. 또 우리는 핵무기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매우 높은 등급의 기밀 취급자 승인을 받았어요. 우리는 미사일이 꺼졌을 때 보안 경보를 발령했어요. 미사일 하나가 유도 장치 이상 같은 문제로 꺼져버릴 때 보통 보안 경보를 발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상황은 흔치 않은 일이었죠. 그것은 뭔가가 울타리를 통과해 기지 경계에 구멍이 생겼거나 뭔가가 발사시설 주위를 보안 경보 시스템을 망가뜨렸음을 의미했죠. 나는 우리 요원들을 보내서 그 시설들 두 곳을 조사하기로 했어요. 이 사건이 중요한 이유는 1966년 8월 노스다코다주의 마이넛 공군 기지의 발사 통제 시설에서도 아주 비슷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들도 우리와 같은 종류의 미사일 시스템, 곧 MI 미사일을 갖고 있었어요. 그것이 레이더에 포착되었을 때 통신의 일부가 두절되었고 그 물체는 발사 통제 시설 위에서 목격되었죠. 그 사건은 1966년 8월에 일어난 일이고 기록으로 잘 남겨졌어요. 1967년 3월에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이 있기 일주일쯤 전에
나는 한 보안 요원이 밖에서 발사 시설을 둘러보다가 내가 언급했던 것과 매우 비슷한 물체를 목격하고 전화한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마이넛 기지의 밥 코민스키는 통제소로 갔는데 모든 시스템이 꺼져버린 것을 보았어요. 나중에 코민스키는 그 기지의 부대장에게서 조사를 중단하게, 더 이상 하지도 말고 보고서를 쓰지도 말게 라는 말을 들었다고 편지로 알려주었어요. 전략공군본부의 총사령관이 이 일에 정확히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찾아내는 것이 극도로 중요하다고 말했다는 걸로 볼 때 이 일도 특히 이상한 점이 있어요. 게다가 조사팀장이 조사를 진행하던 중에 더 이상의 조사를 하지 말고 최종 보고서도 쓰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로버트 제이콥스 교수, 미 공군 중위. 우리는 UFO 필름을 기지로 보냈고 나는 전략항공우주국 본부에 있는 만스만 소령의 사무실에 불려갔습니다. 그의 사무실에 들어가니 16mm 프로젝터와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더군요. 만스만 소령은 나더러 앉으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민간인 차림의 회색 정장을 입은 두 사람이 더 있었는데 흔치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만스만 소령은 이걸 보게 라고 하며 프로젝트를 작동시켰습니다. 나는 스크린에서 하루나 이틀 전에 담은 미사일의 발산 장면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미사일이 3단계 분리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망원경으로 본 핵탄두도 확인했습니다. 탄두는 날아가고 있었고 그 장면으로 뭔가가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정면으로 들어오더니 탄두에 빔을 쐈습니다. 탄두는 엄청난 속도로 날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이것은 탄두에 빔을 쏘아 맞추더니 또 다른 쪽으로 가서 또 빔을 쐈습니다. 그리고 다시 움직이더니 또 쏘고 아래로 가더니 다시 한 번을 쏘고 나서 왔던 방향으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탄두는 우주 공간으로 떨어져 나가 버렸죠. 그것은 고도 100km쯤 높이에서 날고 있었어요. UFO가 미사일을 따라잡아 그 주위를 돌다가 사라져 버렸을 때 미사일은 시속 18,000에서 23,000km의 속도로 어딘가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그것을 직접 봤어요. 다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도 그를 무시하지 않아요. 내가 필름에서 그걸 봤어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고요. 방이 불을 켰을 때 소령은 나를 돌아보더니 말했어요. 자네들은 이걸 못 보고 거기서 빈둥거리고 있었던 겐가? 아닙니다, 소령님. 그럼 저게 뭐였나? 제가 보기론 UFO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본 물체는 둥근 모양이었고 마치 두 개의 접시가 붙어 있고 그 위에 탁구공이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빔은 그 탁구공에서 나왔죠. 그것이 내가 필름에서 본 모습이었습니다. 만스만 소령은 이에 대해 논의를 한 뒤 내게 이 일에 대해 다시는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아는 한 이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보안 사항이 누설될 경우 그 끔찍한 결과는 알고 있겠지? 알고 있습니다. 좋아, 이건 없었던 일이네. 내가 막 나가려 하자 그가 말했습니다. 잠깐만, 몇 년이 지난 뒤에 누군가 이 일에 대해 말하라고 강요한다면 그것은 레이저에 맞았다고 말하게. 레이저 추적 무기에 맞았다고 말이네. 이것은 전에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나는 미국 공군이 18년 동안 은폐했던 내용의 일부입니다. 로스 디드릭슨 대령, 미 공군 원자력위원회. 디드릭슨 대령은 미 공군에서 퇴역한 대령이다. 그는 스탠퍼드 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경영학을 공부했다. 1950년대에 그는 원자력위원회에서 핵무기 비축량을 관리하고 무기들의 안전성을 점검하는 안전팀에서 근무했다. 다양한 핵 저장 시설들과 일부 제조 단지들에서 UFO들이 목격되었다는 많은 보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다. 그 자신도 여러 번 그들을 보았고 그 유명한 1952년 7월에 워싱턴 DC 상공에 나타났을 때도 그곳에 있었다. 그 사건에 대해 그는 빛나는 디스크 형태의 9개 비행체를 보았다고 회상한다. 그는 외계 존재들이 우주 공간으로 향하는 핵무기들을 파괴했던 적어도 2사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폭발 실험을 위해 달을 향하고 있었다.
그것은 우주에서의 핵무기는 외계 존재들에게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파괴되었다. 정부 내부자들, 나사 핵심 내부자들, 멀 셰인 맥도일, 미 해군 대서양 사령부. 맥도일 씨는 1978년 해군에 들어가 극비 사항을 다루는 제브라 스트라이프를 가진 특별 구분 정보 취급 인가를 받았다. 그는 대서양 사령부 작전 지원 시설이 트레인 제독 밑으로 배속되었다. 맥도웰 씨는 UFO가 빠른 속도로 대서양 해안을 오르내리는 것을 레이더가 추적하고 조종사들이 목격했을 때 그곳에 있었다. 지휘본부는 제브라 경보를 발령했고 트레인 제독은 UFO를 격추시키라고 명령했었다. 맥도웰 씨는 그 사건에 이어졌던 위협, 협박과 관측 일지의 압수에 대해 언급한다. 조기 경보 시스템이 우리 영공에 미확인 비행 물체가 들어왔다고 알려왔어요. 그 당시 그 경보는 그린란드 아니면 캐나다 로스 바코사에서 왔다고 나는 믿고 있어요. 몇 분 만에 트레인 제독이 지휘본부로 뛰어들어오더니 중 2층 바로 아래에 있는 그의 관측 부스로 들어갔고 제독이 맨 먼저 알고 싶어 했던 사항은 몇 번이나 그것을 포착했는지, 그들이 어디 있는지, 또 어디를 향해 가는지, 그리고 소련의 반응은 어떤지 등이었어요. 우리는 영공에 들어온 물체가 소련 것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건 처음부터 확인된 내용이었어요. 트레인 제독이 그것을 알고 이 위협에 대한 소련의 반응이 어떤지를 알고 싶어 했을 때 그는 전투기 2대를 띄워서 그것이 무엇인지 확인하도록 허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동부 해안을 따라 이리저리 추격전이 벌어지게 된 거죠. 우리는 최북단 그린란드에서부터 최남단 오세아니아 해군 항공기지에서까지 전투기를 발전시켰어요. 이 물체는 우리 레이더로 추적되고 있었고 이 사건은 거의 1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지휘본부로 송신되어 오는 조종사들이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육안으로 그 물체를 확인하고 그것에 대해 묘사해 주었어요. 조종사들은 몇 배나 더 가까이 그 물체에 다가가서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한 항공기가 아님을 볼 수 있었어요. 우리나 소련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이었고 그렇다는 것은 바로 식별되었죠. 그 비행체 또는 무엇이었든 간에 그것은 쫓기면서도 해안을 따라 오르내리며 매우 변덕스러운 움직임을 보였어요. 엄청 빨랐죠. 어느 순간에는 여기 있다가 다음 순간에는 해안을 따라 수백 킬로미터 내려와 있었어요. 그것은 숨바꼭질이었어요. 북미의 북쪽 해안에서 처음 그것과 조우한 전투기에서 찍은 사진들이 나중에 지휘본부에 제출되었어요. 충분히 가까이 다가가 사진 몇 장을 찍은 것이죠. 트레인 제독은 정말 괴롭게 했던 것은 그리고 그를 정말 미치게 만든 것은 이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면서 순식간에 원하는 곳 어디라도 가 있을 수 있는 이 문제의 물체였어요. 일순간에 우리는 메인의 해안에서 떨어진 곳에서 그것에 다가갔다 싶으면 다음 순간에는 노포크에서 남쪽 플로리다를 향해 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조기 경보 레이더로 해안을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물체가 우리를 농락하는 것을 지켜보는 일이 전부였어요. 트레인 제독과 그의 부하들은 솔직히 말해 정말로 그 물체에 대해 우려했어요. 그들은 특히 소련 것도 아니고 우리 것도 아니면서 그렇게 쉽고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비행체를 만드는 기술을 가진 주체를 자신들이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걱정했어요. 나는 일렬로 늘어서서 완전한 혼란 속에서 넋놓고 그 물체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던 그들의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요. 그 UFO는 너무도 변덕스럽고 너무도 빨리 해안을 따라 오락가락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할 수 있는 최대한 해안을 따라 이 물체를 추적하라고 하거나 전투기를 발전시키라는 명령을 통지하느라 바빴어요. 트레인 제독은 왼쪽 그리고 오른쪽, 위 그리고 아래로 동부 해안 지역 전체를 종횡무진하면서 이 물체를 저지시키고 또 일부 전투기들에게 그것을 추적하여 격추시키도록 긴급 이륙 승인을 내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사태를 수습하고 그것을 강제로 착륙시키려 했다는 점은 명백하죠.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 물체를 하늘에서 끌어내리라는 그 명령은 트레인 제독이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쫓던 그 물체가 대서양을 향하더니 아조레스 제도 너머로 가버린 뒤에야 끝났어요. 나는 그것이 아조레스에 가까워질 때 감속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갑자기 66도의 각도로 방향을 바꾸더니 대기권을 벗어나서 우주로 가버렸다고 그들이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그냥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어요. 눈 깜짝할 사이에 수천 킬로미터를 날아다니다가 그렇게 사라져 버리고 남은 사람들은 머리만 극적이고 있었던 거죠. 저게 뭐였을까? 미국의 광범위한 군대가 그것이 무엇인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는 무엇을 넣고 머리를 극적이고 있는 모습은 정말 우스꽝스러웠습니다. 그들이 아는 유일한 사실은 그것이 소련 것이 아니었다는 점과 자신들이 이를 확인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만일 이 물체가 우리에게 적대적이어서 무기를 떨어뜨리거나 우리 또는 어떤 곳에 미사일을 쏘려고 했었다면 무척 쉬운 일이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 당시 우리에게는 이것과 비교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것은 우리 영공을 맘대로 돌아다니면서 원하는 일을 다 할 수도 있었어요. 우리는 그것이 아무런 위협도 주지 못했어요. 고통스럽지만 그것은 확실해요. 그것도 아주 많이요. 나는 트레인 제독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무척 두려워했다고 믿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양반은 분명히 무서워했어요. 이 UFO를 실제로 레이더로 포착했던 기지들은 5개였다고 확신합니다. 그린란드에서부터 플로리다까지 걸쳐 있었고 내가 모르는 기지들이 더 있었을지도 몰라요. 트레인 제독이 오세아니아 미 해군 공군 기지에 내리는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요. 거기서 비행기 몇 대를 띄우게 전투기들을 빨리 이륙시키라고 그는 도버 공군기지, 메릴랜드주 패터섹트 행군 항공기지, 플로리다주 세실공항에 경보를 알리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힐로튼 경제독, 오성 장성 영국 국방부 장관. 힐로튼 경은 오성 장군이며 전직 영국 국방부 장관으로 공집 재입 기간 동안 UFO를 주제로 한 정보를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짧은 면담에서 그는 이 주자가 막다한 중요성을 갖고 있으며 더 이상 부인되고 숨겨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점을 강조했다. 바깥 세계, 다른 문명들로부터 온 사람들이 우리를 방문하고 있으며 또 오랫동안 방문해 왔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들이 누구인지, 어디서 오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마땅히 알아야 하네. 이것은 과학적으로 엄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주제이네. 타블로이드 신문에나 나오는 시시한 주제가 아니고 말일세. 클리포드 스톤 병장, 미 육군. 스톤 병장은 1940년대 초반과 아마도 그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UFO의 역사에 대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이 주제를 연구하기 위해 1943년 행성간 현상연구부대라고 부르는 조직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그들의 목적은 근원을 알 수 없는 물체들, 특히 지구에 그 근원을 두지 않은 물체들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들은 현장 정보를 확보해서 그것을 이 정보의 관리자들에게 넘겨준다. 스톤은 블루북 프로젝트에도 그 외곽에 엘리트 조사 부대가 있었다고 말한다. 이 부대는 블루북과 결합하여 일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스톤은 추락한 외계 비행선을 수거하는 한 육군 전담반에서 일하면서 살아있거나 죽은 외계 존재들을 보았다. 그는 외계 존재들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는 지구 바깥 멀리까지 탐험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며 우리가 그들의 존재를 먼저 알아차리지 못하면 그들이 스스로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한다. 돈 필립스, 로키드 비밀 프로젝트 팀 미 공군, 그리고 CIA 도급자.
돈 필립스는 라스베이거스 북서쪽의 찰스턴 산 근처에서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는 UFO가 목격되던 당시에 라스베이거스 공군 기지에 있었다. 더욱이 그는 로키드의 비밀 프로젝트 팀인 스컹크 윅스에서 켈리 존슨과 함께 U2와 SR-71 블랙버그의 설계와 제작 분야에서 일했다. 그는 우리가 외계에서 온 장치들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연구로 엄청난 기술적 발전을 이루었다고 증언한다. 1950년대와 1960년대에 나토가 외계 종족들의 기원에 대한 연구를 했었고 다양한 국가들의 지도자들에게 그 보고서를 퍼뜨렸다고 말한다. 게다가 필립스 씨는 1954년 캘리포니아에서 외계 존재들과 미국 지도자의 만남을 담은 기록과 필름이 존재한다고 말한다. 그는 컴퓨터 칩, 레이저, 암시장치, 방탄조끼 등과 같이 외계 존재들 덕분에 발전시킬 수 있었던 기술들 몇 가지를 예로 들고 나서 결론 삼아 말했다. 이 외계 사람들이 적대적일까요? 글쎄요, 그들이 적대적이었다면 그들을 무기로 우리를 이미 오래전에 파괴했겠죠. 아니면 엄청난 피해를 주었거나요. 필립스 씨는 지금 행성지구의 자연 에너지를 이용하는 에너지 발전 시스템과 같이 환경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화석 연료에 대한 필요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다.